새벽 3시 17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14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이름. 이혼한 지 정확히 42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지 1년 2개월 하고도 50만원씩 매달 보내던 양육비 14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던 약속 60번. 그중 제가 지킨 건 단 7번 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그때는 계산만 했습니다. 죄책감으로 세지 않았고 아이 얼굴을 떠올리며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으로만 셌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좀 와줄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427일 동안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남자답게 결정했네. 이제 속 편하게 살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저는 31살에 결혼했습니다. 전처 김지영은 30살.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결혼하면 저한테 잘해주실 거예요? 세 번째 만남에서 전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약속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결혼 첫 해는 나름 행복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 출근도 늘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어. 그 말을 12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사실은 어쩔 수 있었는데도. 결혼 2년 차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딸이었습니다. 전처는 산후조리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2주에 300만원 제 월급으로 무리였거든요. 집에서 조리하면 안 돼? 네. 제 어머니가 일주일 도와주고 가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회식을 2번 갔습니다. 밤 11시에 들어가니 전처는 거실 소파에서 딸아이를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처를 깨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딸아이 100일 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처가 케이크를 준비했지만 저는 회사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다 녹은 케이크와 우리 딸 100일 축하해라고 쓴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냉장고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케이크는 쓰레기통에 있었습니다. 전처가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안했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 차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3.4kg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약속했지만 출산 3일 후부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전처는 혼자서 2 아이를 키웠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하면 아빠 피곤해. 나중에 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결혼 6년 차. 저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저는 기분이 좋아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처는 깨어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어떻게 알았어? 회사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전처는 제 승진 소식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전처의 눈빛이 어땠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결혼 7년 차. 큰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미팅 있어. 사진 많이 찍어놔. 그날 저녁 거실 벽에는 큰아이의 입학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처와 딸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딸아이 얼굴이 많이 컸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지? 나는 뭘 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그날도 저는 없었습니다. 사진 속엔 전처와 아이만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유치원 발표회.
그날도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전처가 혼자 가서 박수 쳐줬습니다. 전처의 생일. 케이크도 사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날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전처가 포기한 겁니다. 사진 속엔 늘 전처와 아이들만 있었고 저는 액자 박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엔 늘 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나쁜 줄 몰랐습니다. 회사 일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전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처가 말했습니다. 우리 상담 받아볼까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상담? 그게 뭐가 도움이 돼?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전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참고 살아야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전처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애들은 어떡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애들은 제가 키울게요.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저는 방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전처는 이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장난이었구나. 하지만 전처는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혼 12년 차. 2025년 9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녁 약속 있어. 내일 얘기하자. 밤 11시에 집에 돌아가니 전처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류 2장. 이혼 협의서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맨날 이혼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진짜입니다. 전처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날일 안에는 전처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질게요. 당신은 매달 양육비 50만 원씩만 보내주면 돼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은 어차피 애들한테 아빠가 아니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결정했어요. 하고 싶으면 해. 나는 상관없어.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 갔습니다. 2025년 9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저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구청을 나오는 길에 전처가 말했습니다. 짐은 이번 주 안으로 빼주세요. 알았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거나 먹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밤늦게 들어와도 눈치 보는 사람이 없었고 주말에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밤새 술을 마시고 게임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 총각이네? 속 시원하겠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고 지각도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출근하라고 깨워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방치였습니다. 3달째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시들해졌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가정이 있었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 주말에 나와. 미안,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 저만 혼자였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4달째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거든요. 거울을 보니 뺨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얼굴이었습니다. 5달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6달째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편의점에서 소주 1병 사다가 집에서 마셨습니다. 1병이 2병이 되고 2병이 3병이 됐습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해질 뿐이었습니다. 8달째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과장 정신 좀 차려요. 이러다 인사조치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달째 부모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고 다녀? 먹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12달째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술은 매일 마셨지만 취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고 부모님은 실망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혼자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427일째 되는 날, 새벽 3시 1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애가 사고가 났어.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12km를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25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미친 듯이 달렸는지.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전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14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길어졌고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가. 전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 딸아이를 봤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깁스한 다리, 가느다란 팔에 꽂힌 링거. 아빠. 응. 아빠 왔어. 아파. 곧 안 아플 거야. 딸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 손을 놓아버렸는지. 427일 동안 저는 이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 전처가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가봐도 돼요. 저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나도. 좀 이따 갈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전처가 커피를 사러 나간 사이 저는 병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린 건 전처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고, 애정이었고, 가족이었고, 결국 저 자신이었습니다. 427일 동안 저는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자 저는 게을러졌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자 저는 노력을 멈췄고, 아무도 붙잡지 않자 저는 추락했습니다. 전처는 저를 억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 끈을 제가 스스로 끊었습니다. 전처가 돌아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잖아. 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전처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진심이에요? 응. 왜요? 내가 잘못했어. 전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12년 동안 당신 옆에 있으면서 혼자였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매일 아침 웃으면서 일어났죠. 당신은 그걸 한 번도 몰랐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당신이 변할 거라고 수백 번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갑자기 변했다고 하면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당신 눈치 보지 않고, 당신 기분 맞추지 않고, 그냥 저로 살고 싶어요. 전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또다시 내가 아닌 사람이 될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깼습니다. 엄마. 아빠. 응. 엄마 여기 있어. 딸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도 있어? 응. 아빠도 있어. 좋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비록 전처와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도 최소한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앞으로 아이들 자주 볼 수 있을까? 전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세요. 그리고 진짜로 아이들한테 잘해주세요. 그럴게. 약속 어기지 마세요. 안 어기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놀이터에 가서 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도 약속 시간만큼은 무조건 비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제 삶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청소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술을 줄였습니다. 회사 일도 다시 손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기였습니다. 어떤 건 회복이 아니라 평생 안고 가는 거니까요. 석 달 후 큰 아이의 깁스가 풀렸습니다. 아빠 이제 안 아파? 다행이다. 아빠가 옆에 있어줘서 안 무서웠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희한테. 괜찮아. 지금은 좋아. 아이는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돼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전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육비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당신이 요즘 아이들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그대로 낼게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일하고 있고요. 전처는 웃었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말이 저를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함께 있을 때는 못 지었던 표정이었거든요. 편안하고 밝은 표정. 있잖아요. 나 정말 후회해요. 저는요, 당신을 용서했어요. 진작에. 정말요? 네.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놓아줬어요. 하지만 용서와 다시 시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전처는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변한 건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전처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끝이라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처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아빠, 우리 오늘 뭐 먹어? 뭐 먹고 싶은데? 치킨. 그래, 치킨 시키자. 아이들과의 시간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회복됐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건 회복이 아니라 평생 안고 가는 거니까요. 여전히 빈자리는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거실. 주말에 혼자 먹는 밥. 명절에 혼자 보내는 시간.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대신 저는 지금을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다시 안 살아?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잘 살고 있잖아. 그래도 너희만 행복하면 돼. 아이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도 많지만 여전히 가진 것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게 제 책임이라는 걸. 저는 전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버린 건 책임이었고 애정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버린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427일 동안 저는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는 자유는 결국 추락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다면 제발 오늘 돌아보세요. 그들이 없으면 당신이 얼마나 무너질지. 저처럼 다 잃고 나서 깨닫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야 그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아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 아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붙잡아 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